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손님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다. 시계가 새벽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에 남은 사람은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와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 뿐이었다. 주인은 배를 눌러 하인들에게 밤참을 먹고 난 식탁을 치우라고 했다. 자, 그렇게 하기로 정하지요. 하고 주인은 지금까지보다 더 깊숙이 안락의자의 몸을 파묻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각자 자기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당신부터 하시죠. 디룩디룩 살찌고 금발의 얼굴이 허연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라는 사나이는 먼저 주인의 얼굴을 흘끗 바라보더니 눈을 들어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내겐 첫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대뜸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18살 때 처음으로 아주 귀여운 어떤 아가씨의 뒤를 쫓아다녔지요. 그러나 그 방법이란 게 내겐 전혀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건 꼭 뒤에 가서 다른 여자들을 설득시켰을 때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한 것은 6살 때로 우습게도 상대는 우리 유모였는데 어쨌든 이건 아주 옛날 일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자세한 일은 이제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렸고 또 설령 기억하고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누가 재미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인이 말을 꺼냈다. 내 첫사랑 역시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지금의 아내
안나 이바노브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여자와도 사랑한 기억이 없는 데다 더구나 우리 두 사람 사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양가의 부친들 사이에 혼담이 오가자 우리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곧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단 두어 마디면 끝나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고백합니다만 내가 첫사랑 얘기를 꺼낸 건 오히려 당신들께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 다 노인이라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젊다고도 할 수 없는 독신자들이니까요. 어때요? 당신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 내 첫사랑은 정말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부류엔 속하지 않는데요. 하고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약간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40대로 검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인 사내였다. 야, 더욱 좋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가 동시에 말했다. 어려운 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곤란한데요. 이야기하는 건 그만둡시다. 나는 말재주가 없는 데다 멋이라고는 없어서 맥 빠진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아니면 엉뚱한 얘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 머리에 떠오르는 걸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천천히 읽어드릴 수는 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막무가내로 졸라댔으나 결국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다. 2주일 뒤에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의 수첩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 그해 나는 16살이었다. 그것은 1833년 여름의 일이었다. 나는 모스코바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칼루카 관문 근처 네스크 치누이 공원 맞은편에 별장을 전세내어 그곳에서 살았다. 나는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공부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 누구 한 사람,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더욱이 마지막 가정교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그 가정교사는 프랑스인으로 자기가 마치 폭탄처럼 러시아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줄곧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이른바 냉담한 친절에 불과했으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 외에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다른 걱정거리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젊고 꽤 미남이었는데 재산 때문에 어머니와 결혼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년이나 연상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흥분하든지 질투하든지 언제나 투덜거렸다. 다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했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차갑고 쌀쌀한 태도로 일관했다. 나는 일찍이 그처럼 세련되게 침착하고 자존심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남자는 보지 못했다. 그 별장에서 보낸 최초의 2, 3주일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우리가 시내에서 별장으로 옮겨간 것은 5월 9일로 마치 성 니콜라이 축일이었다. 나는 산책을 자주 했는데 때로는 별장의 뜰, 때로는 네스크치누이 공원, 또 때로는
관문 밖까지 발길을 옮기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나 책을 한 권, 이를테면 카이다노프의 세계통사 따위를 가지고 다녔지만 그걸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 무렵 상당히 많이 암송하고 있던 시를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는 몸 안에서 끓고 있었고 가슴은 벅찼으며 생각만 해도 근질근질할 만큼 달콤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뭔가에 깜짝깜짝 놀랐고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에 가슴이 설레이었다. 한마디로 온몸이 그야말로 대기 상태였던 것이다. 끊임없이 공상에 몰두하고 언제나 같은 환상의 둘레를 재빨리 뛰노는 모양은 아침 놀 속에 제빗대가 종루를 빙빙 날아도는 모습과 흡사했다. 나는 생각에 깊이 잠기기도 했고 울적해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노래하는 듯한 식구이며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경치로 인하여 눈물을 혹은 애수를 자아내기는 했지만 그 눈물과 애수의 틈바구니에서 용솟음치는 생과 젊음의 기쁜 감정이 마치 봄날의 풀처럼 새파랗게 싹 터나오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다. 내게는 한 마리의 말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손수 안장을 얹고 혼자서 꽤 멀리까지 몰고 나가곤 했다. 말을 갤럽으로 몰며 갤럽은 말이 한 걸음마다 네 발을 모두 땅에서 떼고 뛰는 가장 빠른 달리기입니다. 마치 자신이 무술 경기에 나오는 중세의 기사나 되는 듯이 상상하거나 아, 그때 귀에 스치던 바람은 얼마나 상쾌했던가. 혹은 얼굴을 하늘로 쳐들어 그 눈부신 태양과 하늘의 푸른 빛을 활짝 열어젖힌 가슴으로 깊이 들이마시기도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자의 모습이라든지 여자의 사랑이라든지 하는 환영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는 뭔지 모르게 새로운, 말할 수 없이 달콤한, 말하자면 여성적인 것에 대한 반은 무의식적인 수줍은 예감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감, 이러한 기대는 나의 머릿속 깊이까지 스며들어서 나는 그것을 호흡하였다. 또 그것은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깃들어서 내 혈관 속을 흐르고 있었는데 실은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실현될 사랑의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별장은 둥근 기둥이 늘어선 목조의 안채와 또 두 채의 납작한 별채로 되어 있었는데 왼쪽의 별채는 값싼 벽지를 만드는 보잘것없는 공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나는 두어 번 그곳으로 구경을 갔었는데 기름때 묻은 웃옷을 입고 볼이 야윈 얼굴을 한 헝클어진 머리에 마른 사내 녀석 10명가량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네모난 인쇄 대목을 누르는 나무 지렛대 위를 쉴 새 없이 뛰어오르면서 자신들의 허약한 체중을 이용해 가지각색의 벽지 무늬를 힘겹게 찍어내고 있었다. 오른쪽 별채는 비어 있었는데 새를 들이려고 내놓은 상태였다. 어느 날 5월 9일에서 3주일쯤 경과한 날 비어있던 별채의 창문에 내려져 있던 덧문이 열리고 여자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느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날 저녁 식사 때 어머니는 하인에게 이웃에 이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 자세킨이라는 말을 듣더니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말투로 공작 부인이라고? 하고 그녀는 곧 이렇게 덧붙였다. 틀림없이 어느 가난뱅이 귀족일 거야.
석대의 쌍마차로 옮겨오셨습니다. 마차도 없는 모양이고 가구도 아주 초라했습니다. 하인이 공손히 접시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아버지가 싸늘한 눈길을 어머니에게 던졌으므로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정말 자세킨 공작 부인은 유복한 가정의 부인은 아닐 것이다. 그녀가 빌려 세든 별채는 아주 헐없고 비좁았으며 게다가 천장이 낮아서 돈푼께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선 살 기분이 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유의하지 않고 흘려버렸다. 공작이라는 신분도 내게는 아무런 작용도 미치지 못했다. 얼마 전에 실러의 군도를 읽었기 때문이다. 2. 나는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총을 들고 우리 집 뜰을 서성거리며 까마귀를 쫓는 게 습관이었다. 이 조심스럽고 탐욕스럽고 약삭 빠른 새에 대해서 나는 오래전부터 증오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날도 나는 정원으로 나가서 양쪽에 나무가 늘어선 가로수길을 헛되이 돌아다닌 끝에 까마귀들은 나를 빤히 알고 있어 그저 멀리서 간간히 울어댈 뿐이었다. 어쩌다 나지막한 담장 근처로 다가갔다. 그것은 오른편 별채 쪽으로 뻗어 있었으며 그 집에 속해 있는 좁다란 뜰과 우리 집 정원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무의식적으로 언뜻 담 너머를 바라본 나는 그만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기묘한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나 있는 데서 대여섯 발짝 떨어진 곳, 짙푸른 딸기나무로 둘러쳐진 빈터에 날씬하고 키가 큰 처녀가 줄무늬 진 장밋빛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쓴 채 서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청년 4명이 둘러서 있었고 처녀는 차례차례 청년들의 손등을 조그마한 잿빛 꽃다발로 때리고 있었다. 나는 그 꽃 이름을 몰랐지만 아이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꽃이었다. 그건 작은 주머니처럼 생긴 꽃으로 그것으로 뭔가 단단한 걸 때리면 탁 하고 요란스레 터지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기쁜 듯이 다투어 손등을 내밀었다. 한편 처녀의 몸짓은 나는 옆쪽에서 보고 있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이 참으로 매혹적이고 고자세였다. 게다가 애교를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귀여운 데가 있었으므로 나는 놀랍고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도 저 천사의 손으로 손등을 얻어맞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던져도 괜찮겠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까마귀를 쫓기 위해 가지고 간 총은 풀섭 위로 미끄러져 내렸고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린 채 그 늘씬한 몸매와 가느다란 목, 깨끗한 두 손, 흰 모자 밑으로 엿보이는 약간 헝클어진 금발, 그리고 반쯤 감겨진 듯한 초롱초롱한 눈과 속눈썹, 그 밑에 윤기 흐르는 볼 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어이, 여봐요. 갑자기 내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의 집 규수를 그렇게 훔쳐봐도 되는 거요? 나는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며 멍하니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로 옆에 담 너머에 검은 머리를 짧게 깎은 낯선 남자가 서서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처녀도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내가 표정이 풍부하고 활기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커다란 잿빛 눈을 본 것도 잠시. 그 얼굴 전체가 벼랑간 가늘게 떨리더니 웃음이 터지며 흰 이가 반짝이면서 눈썹이 야릇하게 치켜 올라갔다. 나는 얼굴을 확 붉히고 땅바닥에 떨어진 총을 움켜쥐고는 커다란 그러나 심술궂지 않은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대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마구 뛰었다.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내가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흥분을 느꼈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냐? 불쑥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까마귀 숨통이라도 눌렀느냐? 나는 모든 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꾹 참고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자신도 모르면서 3번이나 한쪽 발로 빙그르르 매물 돌았다. 머리에 포마드를 쳐바르고는 눕기가 바쁘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침까지 푹 잤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떠 머리를 쳐들고는 환희에 넘쳐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곧 다시 잠들어 버렸다. 3. 어떻게 하면 저 집 사람들과 사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튿날 아침 내가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머리에 떠올린 생각이었다. 나는 차를 들기 전에 뜰로 나가보았으나 담 근처에는 다가가지 않았으며 또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차를 든 다음에 나는 2번 별채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멀리서 창문을 엿보았다. 커튼 뒤로 그녀의 얼굴이 살짝 보인 것 같아 나는 당황하여 얼른 그 앞을 지나쳐버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귀어야지 하고 나는 네스크 치누이 공원 앞에 깔린 모래밭을 무턱대고 걸어다니면서 결심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문제야. 나는 어제 잠깐 보았을 때의 일을 아주 세밀한 점까지 그대로 눈앞에 그려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녀가 나를 보고 터뜨린 그 웃음소리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애를 태우며 여러 가지로 궁리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운명은 착실하게도 이미 나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는 새로 온 이웃집 사람으로부터 잿빛 종이에 쓴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걸 봉한 봉납은 그야말로 우체국의 통고장이나 값싼 포도주의 병마개로 밖에는 쓰지 못할 그런 물건이었다. 꽤나 유치한 문장이 지저분한 필적으로 쓰여 있었다. 요컨대 공작 부인이 우리 어머니에게 자기를 보살펴 주십사 하는 뜻을 적어보낸 것이었다. 공작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녀 자신이나 그 자녀의 운명이 달려있는 몇몇 명사들이 우리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부인은 매우 중대한 소송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일이오나 저로서는 하고 시작된 편지는 숙녀로서 숙녀인 당신께 정을 드리고자 하오며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는 식이었으며 끝으로 그녀는 어머니를 방문하고 싶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쓰고 있었다. 내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므로 상의하려 해도 상대가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숙녀였으며 게다가 공작 부인이라는 분에게 답장할 도리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로 어머니는 난처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답장을 프랑스어로 쓰는 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러시아어로 쓰기에는 맞춤법에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그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뻔한 일로 수모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자 매우 반가워하시며 공작 부인한테 가서 직접 전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힘 닿는 데까지 언제든지 부인의 도움이 되어드리겠다는 것과 12시가 지나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나의 은근한 바람이 뜻밖에도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나는 기쁘기도 하고 왠지 두렵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당황한 빛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먼저 내 방으로 가서 새 넥타이와 프로코트를 입기로 했다. 집에 있을 때는 더블 칼라가 붙은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갑자기 다가온 행운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4.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별채의 좁다랗고 좀 더러운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백발의 늙은 하인이었다. 구릿빛으로 그을은 얼굴에 돼지같이 심술궂은 작은 눈을 하고 게다가 이마에서 관자놀이에 걸쳐 그어진 주름은 난생 처음 볼 정도로 깊게 패어 있었다. 그는 먹다 남은 청어 가시를 담은 접시를 가지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거실로 통하는 문을 발로 닫으면서 괴상한 목소리로 느닷없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여? 자세킨 공작 부인 계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때 문 저쪽에서 보니파치? 하고 외치는 여인의 괄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하인은 아무 말 없이 내게 등을 돌렸다. 그러자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벌겋게 녹슨 단추가 딱 하나 남아있는 몹시 달아빠진 제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접시를 마룻바닥에 내려놓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경찰서에 갔다 왔나? 조금 전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늙은 하인이 뭐라고 소곤거리자 뭐? 누가 왔다고? 라고 대묻고는 이어 옆집 도련님이라고? 그럼 들어오시라고 해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응접실로 들어가십시오. 늙은 하인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접시를 집어들면서 말했다. 나는 옷매무새를 매만지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그다지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자그마한 방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구가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궁한 걸 면하기 위해 들여놓은 것 같았다. 창가에서 한쪽 팔걸이가 부러진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나이가 50쯤 돼 보이는 맨머리에 용모가 단정치 못한 부인으로 낡은 녹색 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털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작고 검은 눈으로 갑자기 집어삼킬 듯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실례합니다만 자세킹 공작 부인 되십니까? 그래요. 내가 자세킹 공작 부인이에요. 당신은 부이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자, 앉으세요. 보니파치, 내 열쇠는 어디 있지? 자네 보지 못했나? 나는 자세킨 공작 부인에게 그 편지에 대한 어머니의 회답을 전했다. 그녀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 굵고 붉은 손가락으로 창틀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는데 내 말이 끝나자 또 한 번 나를 가만히 눈여겨보았다. 매우 고맙습니다.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녀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헌데 당신은 아주 젊군요. 실례합니다만 몇 살이신가요? 16살입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호주머니를 뒤적여
뭔가 잔뜩 써넣은 기름때 묻은 서류를 꺼내더니 코끝에 바싹 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좋은 때군요. 그녀는 의자 위에서 몸을 틀기도 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하면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말고 편히 좀 앉으세요. 우리 집에선 누구나 격식 없이 지내니까. 지나치게 격식 없군. 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혐오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꼴사나운 모습을 아르이로 훑어보면서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응접실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다름 아닌 어제 뜰에서 보았던 그 매혹적인 처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한쪽 손을 들어 올렸는데 그 얼굴에는 엷은 웃음이 퍼져 있었다. 얘가 제 딸이에요. 공작 부인이 팔꿈치로 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나이다. 이웃집 부이씨의 아드님이시다. 실례지만 이름은? 블라드미르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흥분한 나머지 말끝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버님의 성은? 베트로비치이십니다. 그래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경찰서장을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 역시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였어요. 보니파치, 열쇠는 찾지 않아도 돼요. 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처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약간 갸웃한 채로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흥미롭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벌써 무시의 불대마르를 배웠어요. 하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음성은 어딘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으로 내 등골을 스쳤다.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그야 물론. 나는 조금 전보다 더욱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어디서 만났다는 거냐? 하고 공작 부인이 물었다. 아가씨는 어머니의 물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혹시 지금 바쁘세요? 하고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아니요, 바쁠 건 없습니다. 그럼 털실 감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리 오세요, 내 방으로. 그녀는 내게 고개를 끄덕해 보이더니 얼른 응접실에서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뭔가에 홀린 듯 했다. 우리가 들어간 방에 있는 가구는 괜찮은 편으로 공작 부인이 있던 응접실보다 정취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무엇 하나 눈여겨볼 여유가 없었다. 나는 마치 꿈속에라도 있는 것처럼 몸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어쩐지 어리석을 만큼 긴장된 행복감을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다. 아가씨는 앉아서 붉은 털실 뭉치를 괴짝에서 꺼내더니 내게 건너편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는 열심히 털실 뭉치를 푼 다음 그것을 내 두 손에 걸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줄곧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뭔지 잠옷 재미있다는 듯한 야릇한 몸짓을 했으며 살짝 열린 입술엔 여전히 짓궂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반으로 꺾어 접은 카드에 털실을 감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더니 밝고 재빠른 눈길로 내 얼굴을 쏘아보았으므로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숙이고 말았다. 그녀의 반쯤 감은 듯한 눈이 이따금 크게 떠지면 얼굴이 싹 달라지며 마치 얼굴 전체에 광채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의 볼테마르? 그녀가 당당한 목소리로 물었다. 틀림없이 당신은 나를 고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닙니다. 아가씨, 난 아무것도. 천만의 말씀을.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하고 그녀가 말을 받았다. 당신은 아직 나라는 여자를 모르시겠지만 나는 꽤 묘한 여자예요. 난 말이에요.
남들이 언제나 진실된 말만 해주었으면 해요. 아까 들으니까 당신은 16이라는 것 같던데 나는 21예요. 내가 더 나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언제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 내 얼굴을 똑바로 봐요. 왜 보지 않죠? 라고 말했다. 나는 더욱 어쩔 줄 몰라 상기된 얼굴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방긋 웃었는데 그건 아까와는 달리 호의가 담긴 미소였다. 내 얼굴을 봐요.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난 싫지 않으니까요. 난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과는 친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드세요? 그녀가 애교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자신감을 얻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가씨 하고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우선 첫째로 나를 지나이다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둘째로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 그녀는 고쳐 말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말하지 않는 건 못 써요.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때요?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요? 사실 그녀가 나를 이렇게 허물없이 대해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언짢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린애로 보일 수만은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되도록 태연스럽게 게다가 점잠 빼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마음에 들어요. 지나이다 씨. 나는 그걸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당신에게 가정교사가 딸려 있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내겐 오래전부터 가정교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 프랑스인과 헤어진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것이다. 오호, 알겠어요. 당신은 이제 어른이 다 되었다 이거군요. 그녀는 살짝 내 손가락을 두드리며 손을 똑바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니 부지런히 실을 감기 시작했다. 그녀가 잠시 눈을 들지 않는 틈을 타서 나는 찬찬히 그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슬금슬금 훔쳐보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대담해져 갔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매력있어 보였다. 눈, 코 등의 생김새가 하나에서 10까지 잘 다듬어져서 정말 수려하고 귀여웠다. 그녀는 흰 커튼이 내려진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서 부드러운 빛을 그녀의 짙은 금발과 깨끗한 목덜미와 매끈한 어깨의 곡선과 부드럽고 아늑한 가슴 언저리를 잔잔히 비춰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 그녀가 더없이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으며 그녀와 알게 되기 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에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로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그녀는 색이 바랜 청색 옷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옷과 앞치마의 주름 하나하나를 일일이 쓰다듬어 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구두 끝이 그 옷 밑으로 비중 나와 있었는데 나는 가능한 한 공손히 엎드려 그 구두에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지금 나는 이렇게 그녀 앞에 앉아 있다. 고 나는 생각했다. 드디어 나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아, 나는 기뻐서 하마터면 의자에서 뛰어내릴 뻔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어린애처럼
발을 좀 흔드는 것으로 꾹 참았다. 그녀와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즐거웠다. 한평생 이 방 안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이 자리에서 꼼짝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올라가며 또다시 그 맑은 눈이 나를 향해 상냥하게 빛났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그녀는 놀리듯이 빙그레 웃었다. 어째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며 손가락을 세우더니 나를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나는 얼굴을 붉혔다. 이 여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알고 있다. 뭐든지 짐작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렇지. 어찌 모르겠는가. 벼랑간 옆방에서 뭔가 덜컹하는 소리가 나더니 사벨이 철커덩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벨은 군인 경관이 허리에 차던 서양풍의 칼입니다. 그때 진아 하고 응접실에서 공작 부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베로부조로프가 고양이 새끼를 가져왔어. 고양이? 하고 지나이다는 외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털실 뭉치를 내 무릎에 내던지고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나도 일어나서 털실 뭉치를 창투리에 올려놓고 응접실로 향했다. 나는 순간 어리둥절해져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방 한복판에는 줄무늬 고양이가 예쁜 다리를 길게 뻗고 엎드려 있었으며 지나이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양이 턱을 살짝 받쳐들고 있었다. 공작 부인 옆으로 창문과 창문 사이의 벽을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한 엷은 회색 곱슬머리에 건장한 청년이 서 있는 모습이 역광 속에서 점점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경기사병으로 혈색 좋은 붉은 얼굴에 눈이 툭 붉어져 있었다. 아이 참 묘하게 생겼네. 지나이다는 감탄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눈은 잿빛이 아니라 푸른빛이고 게다가 귀는 또 어쩌면 이렇게 클까? 고마워요, 베로보조로프. 당신은 매우 친절한 분이에요. 그 경기병은 어제 보았던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가 방긋 웃으며 머리를 숙이는 순간 박차가 짤그락거리고 사벨도 절거덕 소리를 냈다. 당신이 어제 줄무늬가 있고 귀가 큰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시기에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당신의 말은 곧 법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또 머리를 숙였다. 고양이는 가냘픈 울음소리를 내더니 마룻바닥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모양이군요. 보니파치, 소냐, 우유를 가져와요. 하고 지나이다가 외쳤다. 잠시 후 낡아빠진 노란 옷에 색이 바랜 수건을 목에 두른 하녀가 우유 접시를 들고 들어오더니 그 접시를 고양이 앞에다 놓았다. 고양이는 한번 부르르 몸을 떨더니 실눈을 뜨고 날름날름 우유를 핥기 시작했다. 정말 빨갛고 작은 혀군요. 지나이다는 머리가 응접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고양이 코끝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고양이는 배가 부르자 교만스럽게 앞발을 교대로 움직이면서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리 가져가요. 지나이다는 일어나서 우유 접시를 가리키며 하녀를 향해 쌀쌀맞게 말했다. 고양이를 가져온 대가로 손을. 경기병은 빙그레 웃더니 새로 맞춰 입은 군복에 의해 꽉 쥐어진 몸을 뒤로 젖혔다. 두 손 다해요. 하고 지나이다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경기병이 손에 키스를 하고 있는 동안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응접실에 열린 출입문에서 우리 집 하인인 표트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게 뭔가 신호를 보냈다. 나는 기계적으로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나는 물었다. 어머님께서 모셔오라고. 그가 나직이 말했다. 도련님께서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아 몹시 화가 나 계세요. 하지만 내가 뭐 오래 있었나? 1시간 남짓 됐습니다. 1시간 남짓? 나는 나도 모르게 앵무새처럼 대받아 말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나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가서는 작별 인사를 했다. 벌써 가시는 거예요? 지나이다가 경기병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하고 노부인을 향하여 덧붙였다. 오후 1시에 뵙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려줘요, 도련님. 공작 부인이 벼랑간 담뱃갑을 꺼내어 요란스럽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줘요. 하고 그녀는 눈물이 글썽한 눈을 깜빡거리더니 신음하듯 거듭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나왔는데 멋쩍은 생각에 등이 근질거렸다. 사람들이 등 뒤에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젊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듯이 무시해 불대마르, 그럼 또 놀러오세요. 하고 지나이다가 외치더니 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는 왜 웃고만 있을까? 하고 나는 돌아서면서 생각했다. 뒤에서는 표트르가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따라왔다. 어머니는 나를 꾸짖으며 그따위 공작 부인 집에서 그리 오래 있을 이유가 뭐냐고 어이없어 하셨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갑자기 서글퍼졌다. 그리고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경기병이 부럽고도 미웠던 것이다. 그녀의 손길이 애절하게 느껴졌다.